자, 우리 오늘 문제집 마케팅 할 차례네요. 272페이지입니다. 자, 뭐 1번 볼 텐데. 자, 우리 마케팅은 그 3차원 전략, 3가지 전략이 있죠. 네.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공급자 중심 마케팅이 있고, 소비자 중심 마케팅이 있고요. 그리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 둘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마케팅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의 3차원 전략, 마케팅의 3가지 전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시장 점유 마케팅.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을 뭐라고 불러요? 네, 그렇죠. 고객 점유 마케팅. 그리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마케팅을 네, 관계 마케팅 이렇게 부릅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 점유 마케팅은 다시 2가지 전략으로 나누죠. STP 전략 그리고 4P 믹스 전략. 네, 이렇게 나눕니다. 네, 좋아요. 자, 고객 점유 마케팅에는 우리 아이다 원리를 적용한다 그랬죠. 아이다 원리. 그리고 관계 마케팅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다. 그래서 브랜드가 필요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네. 이게 가장 큰 틀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S와 T와 P가 뭔지를 물어보고 4P 믹스에서 4가지 P가 뭔지를 물어보죠. 그리고 각 P마다 전략들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요. 다음 중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점유하는 전략이다. 어때요? 맞아요. 어? 조금 전에 했잖아. 맞다고? 아니, 답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누구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소비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틀렸잖아요. 공급자의 전략 차원이 아니, 공급자 전략 차원이라고? 소비자가 중심이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노?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그 고객 점유 마케팅을 얘기하면서 소비자 중심이고 공급자 전략 차원이요. 그런 얘기 제가 했어요. 한 적 없잖아. 왜 자꾸 말을 만들어내? 이 문제가 잘못됐다 생각을 해야지. 답이 틀리다 생각을 해야지. 이 틀린 지문이라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거를 자꾸 끼워 맞추고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3차원 전략을 하는 이유가 시장 점유 마케팅을 공급자 차원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급자 중심, 공급자 차원. 아시겠죠? 네. 이 틀렸죠? 1번 지문 틀린 겁니다.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 중심, 소비자 전략 차원이에요. 아시겠죠? 틀렸어요. 그리고 이게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게 또 뭔데? 표적 시장이 선점하는 게 뭐야? 이 T야, T. T라니까 T. T 전략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틈새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거는 공급자가 시장 점유 마케팅 하나의 다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1번은 고객 점유 마케팅이 아니고 뭐로 바꿔야 된다? 네, 시장 점유 마케팅으로 바꿔야 돼요. 1번 틀렸어요. 그 다음 2번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제 소비자라는 말이 나오죠.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맞습니다.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이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패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제 2번은. 자,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소비자에게도 파급되도록 하는 전략이에요. 맞죠?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마케팅 믹스는 제품,
가격, 유통 경로, 차별화. 맞아요, 네 가지 P. 여기에 포지셔닝 안 되죠? 이것도 맞아, 틀려? 틀렸잖아. 틀렸죠? 여러분들이 답 4번도 틀렸다, 그죠? 답 2개예요. 1번, 4번 다 틀렸어요. 다음 5번이요. 관계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그죠? 관계 마케팅 브랜드와 관계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 마케팅은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이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2번에 다음 중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네. 자, 1번에 보세요. 자,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게 S거든요. 표적 시장을 정하고, 표적 시장이 T. 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차별화시킬 거냐가 P예요. STP 전략이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시장 점유 마케팅에 들어갑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자, 2번.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차별화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세분한다는 것은 나눈다는 뜻이죠. 세분은 S예요. 이거 틀렸다. 자, 3번.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 시장이란, 표적 시장이 이제 목표 시장이라고도 그럽니다.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어때요? 맞죠? 네, 맞네요. 자, 그다음 마케팅 믹스란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 요소인 4P, 네 가지 P가 있었잖아요. 이 네 가지 P를 섞는 거예요. 조합하는 걸 뭐라 그런다? 4P 믹스. 즉 4P 믹스는 네 가지 P 중에 하나만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이 네 가지 P를 적절하게 다 사용해라. 이게 4P 믹스입니다.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요. 네, 프로모션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네, 맞네요. 그래서 2번은 답이 몇 번이다? 네, 2번이 아까 틀렸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나오는 게 거의 뻔해요. 일단 누구 중심이냐, 이거 매칭 시키는 거하고 매치 시키는 거. 그리고 STP의 의미. S는 고객을 나누는 거, T는 나눈 고객 중에서 선정하는 거, 고객을 딱 선정하는 거, 어떤 시장을 딱 선택하는 거. P는 그럼 그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차별화시키고 고객들의 머릿속에 우리 제품을 지각화, 위치화 시킬 것이냐. 이게 P예요. 그 다음에 4P 믹스에서는 네 가지 P. 여기 포지셔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품 전략에는 뭐가 있고, 제품 전략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다든지, 층간 소음이 없다든지, 보안이 잘 돼 있다든지, 실개천이 흐른다든지, 이런 건 제품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은 중도금 무이자, 아니면 저가 전략, 고가 전략, 이런 것들은 가격 전략. 그리고 유통 경로 전략은요,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팔 거냐, 직접 분양할 거냐, 분양 대행업체를 이용할 거냐, 이거는 유통 경로 전략. 그리고 촉진 전략에는 경품, 주민 참여 행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IW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대부분이죠. 여기가 일단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죠, 계속.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 표적 시장은, 그럼 뒤에 이제 제가 아직 안 읽어봤지만, 세분화된 고객들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고객을 찾아서 선정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야. 그런 말이 나와야 돼.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차별성이라는 말이 이거는 P죠. P예요. 제품 얘기 나오고 차별성 나오면 P란 말이야. 그리고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줄치세요. 위치시킨다, 이게 결정적 힌트야. 이게 나오면 P예요. 포지셔닝 전략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차별, 이런 말 나오죠? 네. 틀렸고. 포지셔닝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이건 뭐예요? 이건 표적이야. T야, T. 시장을 딱 선택했다는 얘기거든,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런 의미잖아.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P가 아니죠. 틀렸고 3번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 구성 요소는 그 4P 나오면 포지셔닝 있는지를 잘 봐야 돼. 항상 포지셔닝 있죠. X STP란 세분화, 표적화, 가격을 표상하는 약자예요. P가 가격이 아니죠. 포지셔닝. 5번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 원리를 적용하여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오케이. 5번이 맞네요. 네네. 자, 그 다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공부 중에서 기출 문제네요. 부동산 마케팅 4P를 각각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기억,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 실개천이 설치되었다. 제품 전략이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 활용하겠다. 네, 경로 전략이고,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 가격을 책정하겠다. 가격 전략이고, 경품이라는 말이 뒤에 보이네요. 네, 촉진 전략이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다 내용 자체가.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까요? 가장 옳은 것 찾기인데 거기서는 다른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3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은, 시가 정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시가 정책이 뭐예요? 시가 정책. 그럼 못 맞추겠는데. 시가 정책을 물어봤잖아 지금. 읽어봅시다. OX만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네. 시가 정책은 같은 자재로 시공한 경우라도 위치, 방위, 청지역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다. 그렇죠. 이게 신축 가격이죠. 아, 네, 잘했어요. 일단 틀렸다, 그죠? 네. 자, 이제 우리 가격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가격 전략은 시가 전략, 아이고, 이거 저가부터 합시다. 저가 전략, 고가 전략, 시가 전략. 이 세 가지는 가격 수준에 따른 전략이에요. 싸게 받을 거냐, 비싸게 받을 거냐, 똑같이 받을 거냐예요. 시가는. 시가가 시장 가치니까 남들 받는 만큼 받겠다는 뜻이에요. 이 시가는. 그리고 신축 가격.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격 전략에서 아셔야 되는 가격 전략들이에요. 그럼 저가 전략은 뭔지 아시겠죠? 싸게 받는 거잖아요. 저가 전략은 침투 가격이라고도 그런다. 이 정도 아시는 게 좋아요. 침투 가격. 침투 가격 그러면 저가입니다. 저가. 그럼 이 저가 전략은 언제 하느냐?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진입할 때, 이때 저가 전략 써요. 두 번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때, 시장 점유율 확대. 네, 이때 저가 전략 씁니다. 자, 고가 전략은 처음에 가격을 높이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신제품 같은 경우에 많이 써요. 신제품.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뭐 예를 들면 명품 같은 거 있죠. 네,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품들. 이 고가 전략의 대표적인 게 스키밍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밍 프라이스, 스키밍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면 고가 전략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키밍 전략. 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시가 전략은 그러니까 업계 1등들 있잖아. 선두된 업계의 가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방 가격이라고도 그러고 추종 가격이라고도 그래요. 모방 가격, 추종 가격. 신축 가격 전략은 우리 문제집 해설을 잘 해놨어요. 이게 신축 가격 전략이에요. 똑같은 아파트지만 방향이나 위치나 층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걸 뭐라 부른다?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시장에 진입의 벽이 높아,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그럼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저가 전략.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저가 전략이야 돼, 고가 전략이야 돼?
고가 전략.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어렵다니까. 그럼 무슨 전략 해야 돼? 그렇지. 나 말고는 들어오기가 힘들어.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고. 그러면 나는 당연히 가격을 고가로 받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나 혼자밖에 할 수 없잖아.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는데. 그게 독점인데. 진입 장벽이 높다는 그 독점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우리 수요와 공급 쪽에서 보면 탄력성이 크면 저가 전략해야 돼? 고가 전략해야 돼? 탄력성이 클 때는,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 비탄력적일 때는 그건 수요 공급과 관계 있죠? 네, 뭐 그것도 같이 뭐 물어볼 수 있어요.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이 유리합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이 유리하겠지. 네. 자, 그래서 8번에 3번 지문 정도는 좀 아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80페이지 이제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 네. 이건 좀 지워도 되나요? 네. 감정평가는 좀 뭐 다 책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낯선 부분이죠. 잘 안 보니까. 그죠? 네. 그리고 미리 자기들이 먼저 마음속에서 반쯤 포기하고 보는 부분이죠. 그죠? 감정평가를 하면 거의 뭐 마음을 비우고 듣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정평가는 충분히 우리가 많이 맞출 수 있어요. 많이 맞출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겁을 내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감정평가 쪽에서 한 7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마음을 비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다. 4문제는. 네. 이 감정평가는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배웠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럼 우리가 지금도 공부하는 감정평가는 요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규칙 내용을. 최근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고 있다. 실무 중심의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여러분들은 시험 치기 전에 좀 많이 읽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물론 중요한 부분들은 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럼 이 법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거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규칙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어디에 나온다? 전부 법률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법 뭐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공부하는 건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거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할 때는 이쪽을 법률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할 때 시장 가치로 정합니까? 적정 가격으로 정합니까? 적정 가격이거든요. 적정 가격이에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물건을 평가할 때 어떤 게 원칙입니까?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출제자가 잘 묻진 않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나왔는데 시장 가치로 평가한다, 그럼 틀린 지문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적정 가격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 둘은 의미가 완전 상반되네, 그런 건 아니에요. 둘 뜻은 비슷해. 뜻은 비슷해. 하지만 용어 자체는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돼요. 어차피 법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감정평가는. 자, 1번 한번 볼게요. 감정평가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우리 감정평가 규칙이에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원칙이 뭐가 있냐면,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해라. 그러면 현황 이용 기준. 우리가 보통 현황 평가 이렇게 얘기하죠. 현황 평가가 원칙이에요. 현재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해라. 그럼 현재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라는 거는 토지를 평가하러 갔는데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건물 있는 그대로 평가해라. 토지를 평가하러 갔더니 거기가 공법상 제한이 있더라. 그럼 공법상 제한이 있는 그대로 평가해라. 이게 다 현황 평가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조심할 거. 갔는데 토지를 평가하러 갔는데 왜 건물이 있어? 근데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야. 그럼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 없다고 보고 평가한다? 없다고. 이건 제외야, 제외. 그리고 봤더니 건물이 일시적으로만 존재하고 곧 없어질래야.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한다? 얘는 없다고 보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포함이 아니고 제외예요. 아시겠죠? 그 현황 기준 평가에서 내용이야. 자, 그런데 이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가. 그 예외의 대표적인 게 조건부 평가예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예외입니다. 그럼 어떨 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느냐가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원칙이 시장 가치로 평가라는 겁니다. 시장 가치 기준. 이게 원칙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시장 가치가 뭡니까를 물어볼 수 있어요. 시장 가치. 그럼 시장 가치가 뭐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그렇죠. 거래를 위해서 공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그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끼리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그렇죠. 인정되는 가액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네, 시장 가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장 가치에서 조금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조심할 부분은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 중에 가장 높은 금액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금액이 아니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우리가 시장 가치라 그러지.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시장 가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가장 높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원칙이라고,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거든.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이때도 세 가지의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린 이 둘은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경우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나오는 대표적인 원칙이 뭐냐면 개별평가입니다. 개별평가. 개별평가가 뭐죠? 감정평가 할 때는 감정평가에서 물건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하라. 이게 개별평가잖아요. 이게 원칙이라고요. 원칙. 그럼 원칙에서 또 뭐가 있다고?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가. 그럼 예외적인 뭐가 나오느냐? 일괄평가. 네, 그렇죠. 또요. 구분평가. 네, 오케이. 또요. 그렇습니다. 구분평가.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칠판에 적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뭐 여기 보면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볼 때 우리 교재 보면 뭐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이런 거 있잖아. 그건 감정평가 규칙에 없는 내용이야. 그건 이론적인 내용이고,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는 뭐 그 소급평가니 기한부평가 이런 말 자체는 없어요. 그런 말 자체는 없어요. 부분평가는 있어. 조건부평가는 있다고.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원칙이고 예외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1번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묻고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문제 한번 봅시다. 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틀을 딱 짜놔야 됩니다. 자, 1번 일괄평가란 이렇게 나왔죠? 네.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일괄평가. 그럼 일괄평가라는 건 뭐예요? 둘 이상의 물건이 있을 때 원래는 따로따로 같이 다 따로따로 평가해야 되는데 둘 이상의 물건을 한꺼번에 다 평가해버려라. 이게 일괄평가 아닙니까? 네. 이거 원칙은 아니거든. 예외잖아. 그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왜 어떨 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죠. 예외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괄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둘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일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얘를 물어보고 싶죠. 당연히 이 말을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무슨 평가다? 그렇죠, 일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칙에. 맞네요. 네. 그 다음 조건부 평가란 이렇게 돼 있네요. 요 얘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조건부 평가란. 조건부 평가는 물건을 평가할 때 어떤 특정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그 조건은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를 붙여가지고 평가하는 걸 조건부 평가라 그런단 말입니다.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거다. 이게 그렇죠. 이거는 부분 평가죠. 부분 평가죠. 그럼 부분 평가도 그러면 개별 평가의 예외 아닙니까? 그럼 부분 평가도 언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은 안 물어봐. 근데 얘는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조건이 있을 때 부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분 평가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뭐 특수 목적 합리적 조건이 뭔데? 어떤 게 있냐 이 말이야.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된 부분을 보상해 줄 때 이때 그 부분만 보상해 줘야 될 부분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게 부분 평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2번 틀렸네. 틀렸어요. 자, 3번 구분 평가란 얘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돼? 그렇죠. 그래, 그렇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정평가 규칙에. 네, 맞다, 그죠? 자, 현황평가입니다.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 방법 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 그게 현황평가네요. 대표적인 게 근부지 평가인 거야. 근부지 평가. 근부지가 뭐예요? 지상에 건축물 있는 게 근부지잖아요.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근부 감가를 고려하는 거죠, 얘는. 맞습니까? 근부지 평가가 대표적인 거고 근부 감가를 고려하죠.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럼 조건부 평가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렇죠. 나지 상정 평가 같은 경우는 조건부 평가의 한 예가 되겠죠. 나지가 아닌데도 나지로 가정해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자, 1번 문제 봤고요. 이 감정평가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네요. 5번 질문 아직 남았네. 거기 보니까 참모평가 나오네요. 참모평가가 뭐예요? 고용기간을 위하여 하는 평가예요. 고용기간을 위하여. 그럼 참모평가와 비교되는 평가가 뭐가 있습니까? 수시적 평가. 잠시 가가지고 일시적으로 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 참모평가는 고용기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수시평가는 고용기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잠시 다른 데가 일시적으로 잠시 감정평가를 해주고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든지. 네. 그럼 참모평가 한번 볼까요? 대중평가가 아니라 고용주업은 고용기간을 위해. 네, 포인트가 되는 말이죠.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정평가의 분류이다. 관련성이 가장 큰 것끼리 옳게 연결된 것은 기억해 볼까요? 둘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일체로 거래 뭡니까? 일괄평가죠.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그렇죠. 토지의 일부분만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됐대요. 그렇죠. 기억력 이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리얼 미음은요. 네. 이건 사실 일본식 평가인데 일단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리얼 미음은 뭐냐면 자, 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이 토지와 건물은 법률적으로는 하나입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죠. 별개인데 거래를 할 때 보면은 같이 하나로 취급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취급할 때 이걸 뭐라 불러? 이거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취급할 때 이거를 복합부동산이라 그러죠. 오래됐다 그죠? 뭐 우리 청론에 나오니까 복합부동산이지. 복합부동산 중요해. 복합부동산이라 불러요. 네,
요즘 뭐 정신없죠. 뭐 결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민법도 해야 되고 뭐 중개법도 해야 되고 뭐 이거 하고 나면 이거 잊어먹고 이거 하면 이거 잊어먹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시험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은 자꾸 새죠. 공부를 하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붓다 보면 물이 차. 그러니까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부으면 돼. 그러다 어느 순간 확 차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잊어먹는 거는 감수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잊어먹는다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 그럼 떨어지는 거지. 그 잊어먹는 건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한 거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공부하면 당연히 잊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천재입니까? 공부한 거 다 기억하게.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아, 공부를 하면 난 당연히 잊어먹는 거야. 아시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를 가지고 짜증내면 안 돼. 우리 애들 공부하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그거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거든요. 애들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싫잖아, 봐봐, 공부하기. 여러분 공부해보니까 우리 애들 왜 공부하기 싫은지 이유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 잊어먹는 건 당연한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잊어먹으면 잊어먹는 대로 그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이제 차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잊어먹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때 이 복합부동산인데 이 복합부동산에 이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복합부동산에 뭘 평가할 때? 토지를 평가할 때. 그럼 이 복합부동산의 토지를 평가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건물이 없다고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건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건 뭐야 이게? 조건부 평가. 낮이 상정은 한 예고. 조건부 평가잖아요. 건물이 있는데도 없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조건부 평가죠. 또는 건물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건물 있는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에서 뭐라 불러요? 현황 평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할 때 건물이 없다고 보고 평가하는 거는 토지만 독립적으로 보고 평가하겠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이 없다고 보고 평가하는 거를 일본식 표현으로 독립평가라고 불러요. 독립평가. 그럼 독립평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슨 평가야? 조건부 평가야. 독립평가는 일종의 조건부 평가예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놓고 평가한다. 건물이 있는 그대로. 그 말은 토지는 이 복합부동산의 한 부분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부분으로 보는 거야. 복합부동산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야. 그걸 부분평가라 그래요. 그 부분평가는 보통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건물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 부분평가라 불러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건 뭐예요 이게? 현황평가죠. 현황평가. 그래서 독립평가는 조건부평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분평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황평가. 보세요. 부분평가 보세요. 한 부분만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합부동산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만 한 부분으로 평가하겠다는 건 건물 자체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통 독조부연 이렇게 보통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최근에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복합부동산의 경우 건부지의 가치를 낮이로 상정하여 평가한다. 일종의 조건부 평가다 이 얘기잖아요. 독조부현, 독립평가죠. 건물이 없다고 보고 평가하겠다. 독립이죠. 그런데 미음은 보시면 복합부동산의 경우 건부지의 가치를 건부지로 평가하겠다. 그 말은 건물을 인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황평가이고 부분평가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독조부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찾기가 쉬울 텐데 여기는 조건부 평가와 현황평가를 딱 얘기를 해주니까 찾기가 쉽지. 이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없더라도 건부지를 낮이로 보고 하겠다 이 말은 건물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일종의 독립평가라는 거야. 토지만을 독립적으로 떼서 보겠다 이런 뜻이고 건부지로 본다는 거는 건물이 있는 그 상태에서 평가하겠다기 때문에 부분평가입니다. 뭐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기역, 니은, 디귿을 일단 잘 아세요. 기역, 니은, 디귿. 자,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네, 4번 보겠습니다. 네, 4번 내용은 감정평가 규칙에서 주로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네요. 한번 볼게요. 자, 옳은 거 찾기예요. 기억.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기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가격 조사 완료일이죠. 니은에 부동산 가격은 불안전 시장에서 형성되고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이 경우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뭘 한다? 네, 사정 보정하죠. 사정 보정. 갑자기 뒤에 게 갑자기 탁 튀어나왔네요. 자, 디귿 볼게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하나의 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때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리얼 보겠습니다. 무엇에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으며 이건 뭔가요? 가치 형성 요인이죠. 네, 맞아요. 뒤에 가면 또 문제로 나올 겁니다만은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자, 가치 형성 요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가치 발생 요인이 있죠.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 뭐가 있느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네, 개별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그럼 가치 발생 요인은요? 유용성, 그렇죠. 유용성이라고도 그러고 효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효용. 그리고요, 유효 수요. 또요, 상대적 희소성. 그리고 뭐 이전성을 뭐 얘기한 학자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자, 그래서 이 가치 발생 요인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이 네 개가 다 필요하다. 하나만 가지고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호 결합해야 된다. 하나만 가지고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일단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이 희소성은 공급의 희소성이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네요. 형성과 발생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가치 발생 요인은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희소성은 공급과 관계가 있다. 이 내용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리얼에 4번에는 뭐가 들어간다? 가치 형성 요인이죠. 자, 감정평가는 미음입니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항상 우리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 나온 게 괄호 안에 한번 보세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 줄치세요. 제외 줄치고 별표하세요. 그냥 읽지 말고 항상 눈여겨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거기 포함 그러면 안 됩니다. 제외다. 제외.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인데요. 네, 별표할게요. 최근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와요. 감정평가 규칙 내용. 1번,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할 때 실지 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된다. 네, 우리 감정평가 규칙 중에 있는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실지 조사 원칙이에요. 실지 조사 원칙. 네, 실제로 가서 조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맞아요. 다만 일정한 경우로서, 여기서 일정한 경우가 뭐냐면 천재지변, 기타 불강력적인 사유로 실지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잖아. 가기가 힘들잖아. 그런 경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 조사를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거야. 조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그때는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볼까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실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요까지가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갈 수도 없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임을 받으면 안 되죠.
감정평가 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도 못하고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감정평가하겠어? 그건 뭐 소설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감정평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내용도 감정평가 규칙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눈에 익혀두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자 현황평가 원칙인데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외적으로. 그럼 어떤 경우냐 이 말이야. 첫 번째가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 의뢰인 요청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어요. 또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법령상 다른 규정 또 뭐가 있냐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받을 때 인정 가능할 때 이때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시장가치가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가치 외에 가치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경우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평가할 때 토지라든지 물건을 평가할 때는 시장가치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다른 걸 할 수 있죠. 이 법령이 여기 있잖아요. 봐봐.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 적정 가격으로 평가라고 법에 딱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라든지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뭐로 평가해야 돼? 적정 가격으로 평가라고.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령에 다른 규정 적정 가격으로 평가로 돼 있거든. 표준지는 어찌됐든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만약에 의뢰인이 요청이 있어가지고 의뢰인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해달래. 의뢰인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를 해달래. 감정평가사에게. 근데 감정평가사가 보니까 이 물건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이 뭔가 좀 수상해.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한다든지 뭔가 다른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수임을 철회하거나 물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규정을 넣어놔야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법에 그런 말이 없으면 계약했다 해서 안 하면 위약금 문다고 이러면은 감정평가사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감정평가 규정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수임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밑에. 아시겠죠? 조건을 의뢰인이 요청했는데 그거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수임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수임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그게 맞지 않다고 판단됐을 때.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럼 2번은 볼까요? 감정평가 의뢰인에 요청하는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3번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오케이. 다 아시겠죠?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4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잖아요. 자, 그 뒤에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요, 이 말대로 하면 기준 시점은 꼭 가격 조사 완료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요, 과거로 가는 걸 우리가 소급평가라 그러죠. 미래로 가는 걸 뭐라 불러요? 기한부 평가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는 기준 시점을 소급평가와 기한부 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이 규정 때문에.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죠. 다 조건은 있단 말이야.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면, 예외가 있을 때는 어떨 때 이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원칙은 가격조사 완료일인데 예외적으로 다른 날짜로 할 수 있다. 어떨 때?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할 때. 오케이. 자, 5번은 아까 봤어요.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시장가치에 대한 내용이네요. 시장가치. 자, 1번 틀린 거 찾기인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여기
가장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당사자의 전문성, 아마 정통성이라 그랬거든요. 이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를 쓰면 안 됩니다. 전문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정통해야 돼, 정통. 네. 출품 기간의 충분, 거래의 자발 신중, 통상적인 시장. 맞네요. 몇 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죠. 자, 7번 보시면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내용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감정평가사 최근 문제예요. 최근 30회면 작년 문제인 것 같아요. 올해가 31회였을 거예요. 5월달인가 6월달에 봤죠. 1차 벌써. 자, 보겠습니다. 1번. 앞에서 했어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라. 했죠? 2번 했습니다. 시장가치 외의 기준. 오케이. 3번.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오케이. 4번 한번 볼까요?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방매된 후 매수인에 의해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제가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지? 가장 높은 가격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4번 별표하고요. 제 생각에 시장가치 있죠? 시장가치 이거 올해 잘 봐놔야 돼. 나올지 몰라. 아시겠습니까? 딱 이대로 기억해놔야 된다. 시장가치 나오면 시장가치가 원칙이에요. 이렇게 딱 알고. 그럼 시장가치가 뭐예요? 4가지 하고 5개 요거 딱. 그리고 어떨 때는 시장가치 외로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까지도 알면 좋겠다. 감정평가사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를 요청받았을 때 수임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까지. 아시겠죠? 시험에 감정평가업자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를 의뢰받았을 때 그 감정평가의 수임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는 없다? 그럼 X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거기까지는 아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지만 알아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수임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감정평가사 나중에 처벌을 안 받죠. 잘못하고 이 사람이 동참해가지고 그게 잘못 이용되면 처벌받는단 말입니다. 우리 회계사들도 마찬가지고 기업 회계감사 잘못되면 회계사들 처벌받고 감정평가를 잘못하면 처벌받고 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5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당연한 얘기고. 자, 그다음 8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가치와 가격인데요. 이제 이 가치와 가격은 조금 쉬었다 해서 이거 지우지 마세요, 오늘. 네, 지우지 마세요.